오늘은 재미난 사진 두 장을 미국 뉴스에서 발견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주제를 얘기하면은 왜 승자일수록 잘 나갔던 사람일수록 디지털 시대의 혁신이 어려운가, 이것이 주제입니다. 미국에는 이제 네이다라고요, 내셔널 오토모빌 딜러스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전국 자동차 판매인 연합회입니다. 이 네이다에서 매년 전국 대회를 엽니다. 주로 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열었는데 올해는 이제 댈러스에서 이제 5월 달에 열렸는데 거기에 대한 사진입니다. 이런 전국 대회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보통 세미나가 열리거든요. 여러 주제로 세미나가 여러 세션이 열리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고객 관련 세미나인데 저 큰 강의실이 꽉 찼습니다. 아주 인기가 좋죠. 반면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 세미나, 요즘 전기 자동차가 가장 핫하죠.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기 자동차 관련 세미나는 5명이 앉아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 5명도 기사에 의하면은 이 진행 요원이 앉아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 자동차 관련 세미나 저 연사는 그냥 관객이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떠들고 있는 거죠. 이런 코미디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났냐.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자동차 딜러들이 전기차가 몰고 오는 변화를 외면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국 미국의 자동차 딜러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것이 또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고 또 그것이 테슬라로 비롯된 테슬라가 일으킨 자동차 혁신에, 파기적 혁신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래서 디지털 시대 승자들이 왜 혁신하기 어려운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자동차 판매인 협회는 미국에서 상위 0.1%에 해당하는 아주 막강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상이다 그러면은 정말 누구나 부러움을 사는,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죠. 연 20억 이상 수익을 올리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14만 명 되는데 이 14만 명의 대부분이 자동차 판매인, 그리고 주유소 소유자, 그러니까 주유소, 미국이 자동차가 많으니까 주유소가 많죠. 그리고 건물 건축 관리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시행관리사 정도 되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연 20억 이상 수입을 올리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자동차 판매인이 제일 막강한데요. 19억 원 이상 통장에 잔고가 있는 사람 중에 20%, 자동차 판매인 중에 20%가 통장에 19억 원 이상 잔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인이다 그러면은 정말 대단한 직업이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나 부러움을 사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 판매인이 미국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좋아졌는지, 그래서 한번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죠. 미국에서 자동차 딜러가 생긴 거는 1898년입니다. 자동차가 처음으로 판매를 시작한, 상용화를 시작한 것은 메르세데스하고 벤츠하고 합작을 하면서 최초로 1800년대 말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1898년에 판매상이 처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이유는 처음에 자동차 회사들은 그 당시에만 해도 자동차가 희귀제품이죠. 마치 우리가 1980년대 휴대폰을 일부만 갖고 있었죠.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큰 휴대폰, 그거를 차 안에서 들고 다니면서 통화하고 이렇게 극소수만 사용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자동차도 극소수만 사용을 했죠. 근데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 자동차 제조사들이 고객을 만나는데 어려움을 복잡한 거예요. 자기들이 판매를 안 해봤고 어떤 사람들이 고객인가 이런 걸 찾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위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매에 뛰어난 사람들이 이 자동차 판매를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이 자동차가 고가잖아요. 고가니까 의외로 마진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괜찮은 거죠. 이때부터 누구나 이 자동차 산업 판매에 뛰어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10년대를 지나면서 포드가 T 모델을 개발하면서 자동차가 대량 생산됐죠. 그러니까 판매 대수가 급속도로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 자동차 딜러들이 정말 급속도로 커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서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로비를 시작하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로비를 시작한 게 1차 대전 시작하기 전에 1917년에 자동차를 그전에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이게 고가니까 그리고 희귀하니까 사치품인데 자동차를 사치품에서 제외하는 로비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치품에서 제외돼야 세금을 적게 내고요. 그래야 판매가 더 많이 이루어지니까. 또 더 근본적인 이유는 1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국가에서 군수용으로 이 자동차 회사들의 자동차를 강제로 생산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치품이니까 국가에서 통제가 가능했는데 이게 일용품으로 규정이 되면은 국가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차 판매상들이 자기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1917년에 최초로 자동차를 사치품에서 제외하는 로비를 해서 성공을 했죠. 이렇게 하면서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판매를 못하게 로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몇 개 주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게 50개 주가 다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판매를 못하게 됐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동차 제조사는 일반 소비자한테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딜러한테 차를 파는 겁니다. 그럼 자동차 딜러는 그 차를 받아서 일반 고객한테 팔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딜러샵에 가면 재밌습니다. 이게 딱지로 붙어 있거든요. DSRP인가? 이렇게 가격표라 그러는데요. 거기에 가격표가 붙어 있고, 또 내부 이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왔다 갔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 회사에서 3만 달러의 이 자동차를 딜러샵에 제공하면 딜러샵은 자기들 마음입니다. 이걸 4만 달러에 팔든 5만 달러에 팔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규제를 만들고 자기들이 연합하고 그러면서 가격을 더 올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마진을 높이고 그러면서 자동차 딜러들이 아까 살펴본 것처럼 미국에서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직업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10대 자동차 딜러 회사들의 매출이 연간 12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웬만한 자동차 제조사, 미국의 세계적으로 제일 큰 포드나 GM, 스텔란티스 이런 회사보다 매출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딜러 산업이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되죠? 이렇다 보니까 1930년대부터 미국의 최대 로비 조직이 됐습니다. 미국의 무기상이 엄청난 로비력을 과시하는데 이 무기상들보다 자동차 딜러들의 로비력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로널드 리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대통령 후보들은 이 네이다 전국 집회, 그러니까 전국 자동차 딜러 집회에 거의 대부분 참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막강한 거죠. 막강하고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네이다가 전국 자동차 딜러 협회가 테슬라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이제 아마 이런 구도를 알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딜러샵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를 하고 있죠. 한국에서도 직접 판매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테슬라가 작은 자동차 회사니까 스타트업으로 눈여겨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의 무시했습니다. 이 전국 자동차 딜러 협회가 무시했는데 2018년을 지나면서 모델 3가 양산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뒤집기 시작했죠. 테슬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딜러 협회는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게 문제구나. 그런데 제가 처음에 오늘의 주제가 승자,
승자나 승자의 경험이 있거나 잘 나갔던 사람들은 혁신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아직도 전기차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우습게 보니까 아까처럼 전기차에 관련 세미나에는 거의 관심을 안 두고 그 자기네 지금 해오던 방식의 세미나에는 거의 인산인해를 이뤘죠. 이렇게 승자가 잘 나갔던 사람일수록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는데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는 승자의 저주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것을 어떤 때도 느꼈냐면은 제가 이제 2006년부터 미국 특파원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미국 자동차 3사가 포드, GM, 그 다음에 크라슬러죠. 이 3사가 거의 망하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타를 비롯해서 유럽차들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형 자동차로 미국 시장을 뚫고 들어가면서 그게 200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거의 시장 점유율을 거의 잠식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3대 자동차는 그때부터 거의 망해가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디트로이트,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를 비롯해서 그 근처 도시들을 취재를 갔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의 야적장들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이 거의 중단된 거죠. 그리고 그 주위의 도시들은 거의 그 폐허에 가까웠습니다. 가게들도 다 문 닫고, 왜냐면 자동차가 판매가 안 되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문 닫는 수준으로 가니까, 가게들이나 이런 데에도, 장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더 희한한 것은 제가 그때 이제 각사 자동차 노조 위원장들을 인터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의 느낌이 뭐냐면은 일본 자동차, 유럽 자동차가 와도 우리 미국 자동차한테는 게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미국 자동차는 세계 최고다. 누가 감히 우리한테 맞설려고 그러냐.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정말 특히 강한 승자의 경험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디지털 시대에는, 혁신이 정말 어렵구나. 사실은 제가 근무했던 방송사도 마찬가지죠. KBS, MBC, SBS 지상파들은 2010년까지 정말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제가 신입사원 때부터 이때까지는 자고 나면 월급이 올랐습니다. 왜냐면 매출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광고 시장이 확장되고.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확장되고 또 2010년에 애플의 스마트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죠. 이러면서 또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이 시장을 넓혀가면서부터 2015년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제가 2020년까지 방송사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때까지도 방송사 직원들은 안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최고다. 이 마음은. 그래서 이 승자의 저주라는 것이 디지털 시대는 정말 크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딜러 협회가 왜 승자의 저주가 더 오래 갈 것 같은지 한번 데이터를 조금 더 살펴보자고요. 지난주에 올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전기차 판매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죠. 그러니까 내연기관과 플러그인 찍는, 그러니까 충전하는 거를 겸하는 자동차 판매까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판매량이 372만 대. 그러니까 작년 동기를 비했을 때 40% 이상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의 성장률이 무지 높죠. 372만 대면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1년에 2천만 대 이상 팔리거든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10%도 안 되죠. 그런데 중국이 무섭죠. 중국의 비아디가 78만 대를 팔아서 1위입니다. 근데 비아디는 이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많죠. 그리고, 저가 차들이 많고요. 테슬라가 55만 대로, 2위를 차지했는데, 테슬라가 무서운 것은 55만 대니까 4분기로 따졌을 때는 200만 대를 올해 넘긴다는 겁니다. 작년에 150만 대인가 170만 대가 했거든요. 결국 200만 대를 넘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작년 동기 대비 54.4% 성장입니다. 현대, 지하, 포드 거의 막 2, 3% 성장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이
전기차의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212만 대가 팔렸고요. 유럽이 88만 대. 그 다음에 유럽이 뒷받침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유럽이 더 세기 때문에 또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가 늘을 수밖에 없고요. 미국은 사실은 환경보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47만 대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100만 대 이상 팔리거든요. 1000만 대 이상? 1000만 대에서 팔랑이니까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5%도 안 되는 거예요, 점유율이. 그러니까 미국의 전국 자동차 딜러 협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5% 팔리는 전기차는 자기들 봤을 때는 어린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변화의 바람이 있고 현대차를 비롯해서 유럽의 BMW, 벤츠, 폭스바겐 이런 차들이 전기차로 2030년까지 다 바꾸겠다 이렇게 혁신을 선언하고 있고 미국의 포드나 GM 같은 회사들도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다 투자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딜러들은 애써 이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테슬라가 온라인으로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하잖아요. 그 일부 주를 로비를 해서 일부 주에서는 아마 텍사스인가 그럴 거예요. 일부 주에서는 거기서 테슬라를 생산하지만 온라인으로 판매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직접 판매를 못하게 한 것처럼 거기도 법으로 이 자동차 딜러 협회의 로비에 의해서 금지를 한 거죠. 법으로. 금지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완전히 코미디죠. 테슬라는 텍사스에서 생산된 테슬라 자동차를 캘리포니아 같은 데로 일단 보냅니다. 보내고 텍사스에 있는 주민이 테슬라를 신청하면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텍사스로 보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국 자동차 딜러 협회는 로비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죠. 이 로비도 사실은 전국의 주로 확대할 수가 없는 게 이 자동차 딜러 협회의 핵심 노선은 보수주의입니다. 극보수주의. 그래서 주로 공화당을 있는 주를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로비도 주로 공화당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정치자금 지원도 공화당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법률도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는 또 공화당이 의회를 점령하고 있는 주 위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오히려 미시건이나 이런 주들은 오히려 합법적으로 테슬라가 자기네 주에서 생산된 차는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게 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거는요, 이 자동차 딜러 협회가 모르는 것은, 더 큰 것은 경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연기관 차들은. 왜 그러냐면은 전기 자동차는 지금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유럽의 BMW, 벤츠, 폭스바겐, 미국의 GM, 그리고 포드, 이렇게 일본 차들이 좀 늦기 시작했죠. 전기차에 영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처음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테슬라를 비롯해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자동차 회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 면에서. 왜 그러냐면요. 현대차를 들여다보세요. 현대차는 아마 전기차 판매량이 1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80, 90%는 내연기관 차를 생산해서 판매해야 회사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역량을 온전히 전기차 판매에 쏟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테슬라를 비롯해서요, 3대 스타트업, 그죠? 리비안, 루시드, 피스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중국이죠. 중국의 니오, 샤오펑, 리오토. 이 회사들은
그렇게 내연기관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구조를 계속 낮출 수가 있죠. 낮출 수가 있고 이미 테슬라는 계속 자기 자사 차를 가격을 올해 들어와서 계속 낮추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에 의해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국이나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 내연기관을 병행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들을 추월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 임계점이 언제냐 이거죠. 그 임계점을 통과하는 순간 자동차 딜러 협회는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미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리 로비를 해도 고객들을 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중국의 니오나 샤오펑이나 리오토나 미국의 리비안이나 루시드나 피스카 같은 자동차들이 기존 자동차를 추월할 거라는 것을. 근데 그 임계점이 언제냐? 곧 올 것 같아요. 중국의 자동차 3사가 스타트업 3사가 작년까지 몇만 대 생산에 그쳤습니다. 근데 올해 각사가 10만 대를 넘을 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각사가 30만 대를 넘어가는 순간, 연간 생산이 30만 대를 넘어가는 순간 임계점을 통과하거든요. 그럼 테슬라와 같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의 자동차 스타트업들은 아마 2, 3년 전에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 2, 3만 대에서 5만 대 수준으로 생산을 하거든요. 이 회사들이 10만 대를 생산하는 순간 힘을 받기 시작하고요. 지금 이제 기술 기업들이라 그러죠. 이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코로나 때까지는 투자 열풍에 의해서 고평가를 받다가 좀 전 세계 인플레이션으로 이 자금을 줄이면서 지금 거의 주가들이 막 몇 토막이 났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또 고금리가 끝나게 되면 다시 주가가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생산량이 올라가고 주가가 다시 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임계점을 맞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자동차들이 이 양쪽의 전기차 스타트업 6개 회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 구조에서.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자동차 딜러 협회는 그 부분을 제 생각에는 외면하는 것부터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아주 큰 승자의 산업에 종사해 봤으니까 알죠? 너무 큰 승자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우습게 보입니다. 우습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전기차가 점유율이 20%를 넘어가도 아마 미국의 자동차 딜러들은 자기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기차, 미국의 독특한 체제인 미국의 자동차 딜러들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디지털 시대 승자일수록 얼마나 혁신이 어려운지. 그래서 이것을 저는 정신적 갑질, 마음의 갑질이라는 거죠. 내가 해봐서 알아. 나 때는 이것이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래서 항상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회사가 오래되고 잘 나갔던 경험이 있을수록 겸손하게 우리가 했던 방식은 안 통한다. 해오던 방식으로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기술 현상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